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민생의회. 오늘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의 동행, 약자의 복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딱 말씀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의원님이 사회복지 활동가시라고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만 3,800시간, 자격증만 10개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따시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던 건지 좀 계기나 이유를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남을 돕는 일을 좀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봉사를 계속 했거든요.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무언가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치는 사람이나 뭐 힘든 분들에 대해서 복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을 이제 따기 시작했죠. 근데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전문성이 있고 또 기술이 있어야지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도울 수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격증을 따서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이제 그건 수치로 3,800시간이 넘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실 테고요. 네. 또 어떤 게 있는지 한 2개만 더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다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택시 운전면허 자격증을 땄어요. 아하.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건강할 때 제가 택시 운전면허로 자원봉사를 해야겠다 싶어 택시 운전면허를 네. 땄고요. 소방안전기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미술심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건강기술사, 뭐 케어 사회복지사, 뭐 상담사, 뭐 미술심리사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사회복지사라면 어느 정도를 다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 택시 자격까지 따신 거는 진짜 이거 봉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니까 대단한 열정으로 봉사를 하셨구나. 자원봉사 시간만 3,800시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싶은데요. 의정활동 하실 때 이제 도의원이 돼서 이렇게 자원봉사 많이 하시고 전문적인 관련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고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죠. 네. 특히 제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제가 역임했거든요. 네.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역임하면서 그들의 어려움, 힘듦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먼저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어떤 방안이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그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요. 우리가 생활시설에서 아동생활시설에서 퇴소 후에 네. 아이들이 18세가 넘어가면은 퇴소해야 혼자 되니까. 근데 어떻게 18세가 넘어서 밖에 자립을 나가서 해요. 맞아요. 자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재입소를 해서 25세 미만까지는 재입소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 특히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준법 지도사 자격증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준법 지도사 그거는 자격증도 갖고 계신다고. 법무부 범죄예방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네. 동안지구협의회에서 저는 이제 한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라든지 보호관찰 받는 청소년, 네. 그다음 기소유예 청소년을 지금까지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하시면서도요. 네. 네.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가 특별히 모셨는데 이 사회복지 전문가시니까요. 저희가 오늘의 기후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속에서 저희가 계속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가장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들이 사회적 약자분들이다. 재난 취약계층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시스템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재난은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회 취약계층엔 더 큰 데미지가 있거든요. 이번 같이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취약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빨리 피할 수도 없고 또 장애가 있거나 또 어르신들이거나 또 이게 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분들, 더 많이 거동이 어려운 힘들거든요. 분들이 예. 맞아요. 그리고 주거가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이렇게 기본적인 안정망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시스템은 단순히 나중에 돕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미리 재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긴급 돌봄이나 또 주거 안전, 아동 지원 같은 걸 사전에 준비해 두면은 취약계층의 위기 속에서도 생활의 기반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네. 긴급 돌봄, 주거 안전, 이동 지원 이런 걸 사전에 준비해 둬야 된다. 맞아요. 그 폭염으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400명 넘게 사망했다고 해서 무슨 미국이 더워서 사람이 죽어하고 봤더니 실내에서 자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홈리스 이런 네. 사람들. 주거가 불분명한. 네. 그런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요. 노숙자 이런 분들. 올 여름만 해도 잦은 폭염과 폭우로 기후변화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폭염, 폭우 이러면서 오잖아요. 여름 내내. 경기도에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기후 복지 정책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활동가 전문가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번 폭우로 이제 피해를 보신 경기도민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위로를 드리고요. 저는 침수 취약 지역이 아직도 경기도에 많습니다. 침수 취약 지역이요. 예, 우선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후 변화 때문에 폭우나 집중호우가 예전보다 훨씬 작고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경기도 전역에서 지하도 침수, 또 저지대 주택 침수, 또 시설이 오래된 전통시장이 물에 잠기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피해는 결국 어르신들이나 소상공인 또 반지하에 사는 분들처럼 취약계층이 가장 크게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단순히 복구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기후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하철도 뭐 배수 펌프를 개선하고 저지대엔 차수판을 설치 지원하고 또 시장 상인들에게는 재난보험을 확대하는 것, 뭐 이런 재난보험. 것들이 네. 예, 도민 생활과 이제 직결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하차도 배수펌프 이런 게 사실 또 지하상가도 있잖아요. 가는 데 네, 따라서는. 네. 저지대 차수판, 재난보험 확대 이런 게 필요하다. 자주 침수되는 지역은 전통시장들도 물에 많이 침수되고 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미리.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방이고요.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가 또 이 지역자치단체가 나서서 그 시스템을 갖춰주는데 그리고 또 뭐 예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다는 걸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네. 자, 저희가 좀 이 독특한 우리 도의원님 앞으로 저는 누군가가 사회복지사다라고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김재훈 의원님이 항상 생각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의원님이 안양 토박이세요. 네. 수대에 걸쳐서 안양에 살고 계시고요. 이 정치 입문 계기도 아무래도 안양에서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들이 정치해라 하고 막 옆에서 부추기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입문에. 우선 제 고향에서 정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제가 남을 돕는 일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이제 헌혈 활동 통하고 그러면서 복지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평에 설해봉사에 갔을 때 다치는 사람들을 보고 정책적으로 저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네. 사실 대학원에 가서 이제 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복지 공부를 하고 나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시설장도 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사회복지 활동가로 돼서 또 계속. 사회복지 협의회장을 하고 또 경기도 사회복지협회 이사를 하고 하면서 복지하고 인연을 계속 가면서 네. 그거 가지고도 힘들더라고요. 복지 현장의 딜레마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거는 법이나 조례가 바뀌지 않는 않으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출신이 이제 도의원이 돼서 복지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부터 시작해서 복지 조례를 한 10건 이상을 계속 제정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이 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지금 경기도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경기도에 처우 개선위원회가 있지만 네. 자주 열려서 처우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열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하반기에 열려가지고 또 예산이라든지 또 뭐 급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얘기하기엔 상황이에요. 이미 너무 예. 늦어버리니까 하반기에 열려서. 그리고 좋은 인적 인프라를 키워서 급여가 높은 곳, 높은 광역 단체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네. 좋은 인적 인프라를 뺏기는 겁니다. 경기도의 처우 개선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단일 임금제가 되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 되어야 되는데 아직 민생 8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지사님이 지금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처우 개선. 이게 아무래도 그 임금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사회복지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하시는 일의 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높지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굉장히 잘 돼 있는 지자체일 것 같은데 더 나은 데가 있나요? 경기도보다? 사람은 뭐 키워서 서울로 보낸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아, 여기서 경력 쌓고 서울로 가시나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서 경기도가 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청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열심히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저희를 믿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사회복지사가 점점 더 중요한 직업이 되고 있는데 그래요. 그 의원님이 지금 안양 토박이라고 몇 대째 지금 살고 계신다고 했죠. 예, 한참 됐습니다. 한참 이제 몇 대 1, 2, 3, 4, 5 따질 수 없을 만큼 예, 한참 넘어갑니다. 된. 예. 야, 조선 중기부터 사신 건가요? 안양에서.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민생 이슈가 요즘 큰 과제인가요? 사실은 민생 이슈라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생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민생은 고물가, 지금 고금리 같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이자 부담까지 늘다 보니까 시민도 힘들고 전통시장이나 이제 상인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양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을 만나가지고 생생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시설도 좀 더 현대화하고 온라인 디지털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근데 결국 전통시장이 살아야 서민 경제가 숨통이 트이고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민생 이슈죠. 네, 사실. 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가 지금 큰 과제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지금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의원님? 지금은 이제 전통시장은 이제 단순한 장터가 아니고 민생경제의 현장이자 지역 공동체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영세 상인을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금 제도를 통해서 부담을 줄여주고 금융 지원을 통해서 상인들이 조금 더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나 디지털 전환 같은 변화도 지원하면서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안정망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담을 좀 줄이고 금융 안정망을 만들자. 지금 이런 얘기를 의원님이 안양 지역구에서 다니다 보면은 만나는 소상공인 분들과 많이 나누는 얘기인가 보죠. 네. 그래요. 근데 의원님 전공 분야가 여성가족위원회이니까 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청년기획과에서 고리분둔 보듬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리분둔 보듬 정책 연구회. 제가 오늘 보듬 정책 연구회장으로서 오늘 사실은 일 경험 모델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받았거든요. 네. 용역 심의를 받았는데 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은 또 다른 또 고리분둔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운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고리분둔 청년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상담은 물론이고 일경험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라고 하니까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면 많죠. 은둔형 청소년들이 집에서 안 나오고 학교도 안 가려고 네. 하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조례인가요? 고립 은둔은 이제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졌어요. 이제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됐거든요. 369만 명의 청년 중에 경기도에 거다 5.9%인 21만 6천 명이 고립 은둔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5.9%나요? 예, 굉장히 6%나. 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고립 은둔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건 사회 네. 구조적 문제가 됐습니다. 네.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광역단체나 지방 단체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이분들은 발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발굴하기 전까지 그분들의 삶은 가족들의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또 정신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청년 시기에 막아주지 않으면은 중장년 시기까지 계속 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전국적으로 6.7조 원, 경기도만 4조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들기 전에 미리 빨리 예방을 하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10억을 세워서 지금 고립은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은둔형 청소년들이 저 은둔형이에요 이렇게 신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 압니다. 네. 절대 연락을 안 할 텐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누가 고립은둔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웃 발굴단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웃 발굴단. 네. 근데 지금은 토론에서 이웃 발굴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은 지역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를 통하고 학교를 통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가지고 발굴할 때 지원할 수 있게 도움을 줘서 네. 대략적으로 나온 인원수지만 사실은 더 많다고 더 합니다. 많을 수 나타나지 않은 있겠네요. 분들이 더 많기 그렇네요. 때문에. 가족들도 신청할 수 있는 건데. 가족들도 예. 우리 집에 아무래도 누구누구가 좀 고립 은둔형 같다 하면은 연락해서 좀 그런지 네. 안 그런지 검사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청년기획과의 미래세대 재단에서 청년본부에서 그 일을 지금 위스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바꾸신 거니까 네. 대상을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네요. 네, 저희가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조례하고 은둔형 외톨이 조례가 있는데 네. 그 조례가 조금 이제 상충되는 게 뭐냐면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은 대상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네. 청년 시기에 많거든요. 청년 시기에 많기 때문에 청소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 인구가 만약에 나이가 9세부터 24세다라 그러면은 청년 인구는 19세부터 34세인데 39세까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나이가 겹치는 구간이 있네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청년을 함께 묶어서 청년 지원 조례로 가는 걸로 했고요. 종합 지원으로. 40세가 되면 중장년이 됩니다. 네. 40세가 되면 중장년이 되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는 조례가 있지만 지원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예산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은둔형 외톨이에서 중장년은 맡을 수 있게끔 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네. 이건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님이라 더 꼼꼼히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의원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줘서 OBS 측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양 출신 도의원이고요. 그리고 지역은 관양동, 인덕원동, 불임동, 다란동입니다. 제가 이 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원들이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예, 현수막을 걸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나온 김에 인사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올해 폭염폭우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의 동행, 약자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부림동? 다람동입니다. 달안동. 달안동. 네. 네, 여기 계시는 지역 주민분들은 기억해 주세요.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기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김재훈 의원님 명예 기후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든든한 의정 활동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